여러분, 혹시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예전 같지 않은 무거운 몸과 마디마디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덜컥 겁이 났던 적은 없으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이 온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불안을 품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정든 이 집을 떠나 낯선 요양원 침대 위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이런 고민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단순한 육체적 통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막막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위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간병인에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서도 가장 존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른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어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이 된 박선옥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가끔 전화나 안부를 묻는 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선옥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활의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딸인 김지은 씨는 직장 생활과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아들인 김민수 씨 역시 타지에서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모여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옥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한편에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에서 쫓겨나 타인들의 손에 길들여진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선옥 씨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과거 남편이 생전에 늘 읽어주던 낡은 철학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자신의 의지로 문을 열고 닫는 힘에서 나온다. 박선옥 씨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생을 꾸려나가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요양원 대신 자신만의 천국을 집안에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 많이 아프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현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익숙한 환경과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지요.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고독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요양원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설계할 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박선옥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집을 요양원보다 더 안전한 공간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요양원 비용으로 들어갈 돈의 일부를 미리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앴으며 자신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간단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수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존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간병 걱정 없이 자식 눈치 안 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식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자식이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박선옥 씨는 딸 김지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직접 돌보느라 내 삶을 망치는 것은 내가 바라는 효도가 아니란다. 대신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주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주문해 주는 정도로만 나를 도와다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최고의 사랑이다. 이처럼 자식에게 미안함을 갖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도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명확한 가이드를 주면 자식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돕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공간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간병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것을 요양원에 가기 위한 절차로만 오해하십니다. 박선옥 씨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요양원 입소 대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재활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를 단순히 일꾼으로 대하지 않고 함께 삶을 나누는 파트너로 존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함께 앞마당에 꽃구경이라도 갈까요? 박선옥 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산책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고독감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주체가 의사나 자식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이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거나 자식들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박선옥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통증이 심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스트레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통증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러니 내가 조금씩 달래가며
같이 가야지. 그녀는 약봉지에 적힌 약의 효능을 일일이 찾아보고 자신의 몸 변화를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식사 역시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자신을 위한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자존감을 높였고 그 자존감은 질병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입니다. 박선옥 씨는 서운함이 몰려올 때마다 책을 읽거나 좋은 강연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각자의 삶이라는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는 대신 자신이 오늘 발견한 작은 기쁨을 짧은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지은아, 오늘 베란다에 둔 화분에서 꽃이 피었단다. 색깔이 참 곱구나. 너도 오늘 하루 이 꽃처럼 활짝 웃는 날이 되렴.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찾는 것을 숙제가 아닌 기쁨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식의 관심을 구걸하지 말고 자식에게 영감을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다섯째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고립되어 있으면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박선옥 씨는 고관절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동네 노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더 불편한 몸으로도 밝게 웃으며 서예를 배우는 팔순의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인상 쓰고 있겠어요? 붓끝에 마음을 담아 글씨를 쓰다 보면 무릎 아픈 것도 잠시 잊게 된다니까요. 그 노신사의 말에 박선옥 씨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원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을 이용하며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요양원행을 막는 가장 튼튼한 방어벽입니다. 여섯째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둠으로써 자식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박선옥 씨는 이 서류를 작성하고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다. 내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란다. 이 선언을 통해 박선옥 씨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밀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노후에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 손에 쥔 경제권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생활은 필연적으로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박선옥 씨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연금과 집 한 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손을 내밀 때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란다. 내가 이 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현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심리적 자립의 기초입니다. 나를 위한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것을 자신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8번째는 집안을 단순화하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많은 짐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박선옥 씨는 퇴원 후 가장 먼저 집안에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쓰지 않던 그릇들, 아이들이 어릴 때 입던 옷가지들, 자리만 차지하던 낡은 운동기구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나눴습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햇살이 더 잘 들었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마음의 번뇌도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은 노년의 삶을 가볍고 경쾌하게 만듭니다. 집을 비우는 과정은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수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생활 습관의 표준화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박선옥 씨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약을 먹으며 몇 시에 산책을 나갈지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혈압과 혈당을 매일 측정하여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동네 주치의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작은 징후들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오래도록 내 집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다 보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부작용 없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박선옥 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선우가 오늘도 참 고생이 많다. 그래도 너 참 대견하고 멋지구나. 자신에게 농담을 건네고 가끔은 우스꽝스러운 TV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유머는 고통을 객관화하는 힘을 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한편의 연극처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집에는 병마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홀로 남겨져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인생의 실패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옥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준비된 마음과 지혜로운 대처만 있다면 요양원이 아닌 나의 소중한 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존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과 영혼이 깃든 안식처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직접 내린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할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이 낯선 병실의 차가운 커튼 속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꾼 화초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 꽂혀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나의 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을 다독이고 내 공간을 정돈하며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박선옥 씨가 보여준 지혜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입니다. 몸의 통증에 마음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비록 걸음은 느려지고 손은 떨릴지언정 여러분의 정신만은 고고한 학처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 수학의 기쁨을 요양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의 삶을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간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을 때 오늘 들려드린 박선옥 씨의 결단과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평생을 견뎌온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난 작은 지혜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영감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